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5일 내내 빠졌어요. 뭐, 앞전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FOMC를 앞두고서 어느 정도 눌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려왔거든요. 눌려놓고서, 그러고 이제 FOMC 결과를 보자라는 거였어요. 자, 거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2550선 이 위에서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FMC가 나오면서 방향성을 줄 거다. 만약에 방향성이 깨지면은 이 하단 박스에서 놀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FMC 결과가 좋지가 않았죠. 생각했던 거 내용들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점도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2024년에 뭐 금리 인하를 갖다가 4번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전전달만 하더라도 그 지지난달 이제 FOMC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2024년에 2회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걸로 이제 점도표가 찍혔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시장이 뭐 다음번 FOMC 가면 이거 한 번으로 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 정책이 조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러한 게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크게 좀 눌렸고요. 미장도 크게 눌렸고 뭐 거기에 따라서 국장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눌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내 줬고 눌릴 만큼 눌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앞전에 지지 있었던 그 라인을 갖다 지지받고 있거든요. 지금 딱 정확하게 2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2500을 지지받고 있는데 계속 자, 이 구간을 나스닥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버텨줬어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국장이 여기서 튀어오른다? 그냥 혼자서 여기서 반등하면서 튀어오른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거기다 추석도 그냥 앞두고 있죠. 우리가 지금 월화 수면은 이제 거래일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래 대금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래 대금이 거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5조대 미만 나올 수도 있다고 전 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적게 나올 거고 그래서 수요일은 뭐 거의 거래가 없고 그냥 방향성도 그냥 안 보여주는 약간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화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 월화 동안에 이걸 들어 올려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많이 들어 올려준다면 앞전에 저점 지지받았었던 곳 있죠. 2525 정도 여기까지는 들어 올렸다가 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좀 이어가는 모습 정도만 이번 주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깨는 모습이 나오면은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요건 깨는 모습은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추석 전까지 어떻게든 2,500원 버텨내고서 끝낸 다음에 추석 안에 세계 증시가 좀 괜찮아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유가나 이런 게 좀 진정이 되거나 금리가 진정이 되거나 이런 게 좀 보여줘야지 나올 것 같아요. 뭐 추석 동안에 안 좋은 게 나오면은 뭐 당연히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하방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얼추 두 개의 선이 좀 보여요. 대략적으로 요선 그리고 요선을 갖다 이어보면은 요러한 이제 하락 터널이 좀 보이죠. 자, 보게 되면은 돌파하고서 저항 맞고 눌리고서 지지받고 자, 돌파하고서 약간 오버슈팅이 조금 있긴 했지만 다시 또 돌파 시도했었고 다시 돌파 시도했었고 계속 저항 맞았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눌린 다음에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저항 맞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바로 돌렸어요. 바로 돌리니까 좀 힘이 있으니까 약간 오버슈팅 또 나왔는데 자, 결국은 여기 저항 맞았고 지금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리가 이 하락 터널로 봤을 때 중간값 아래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조금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봐도. 근데 그게 추석을 앞뒀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2,500원 좀 지지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석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됐다 뭐 세계 증시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폭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단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단까지 그냥 떨어져서 여기서 한번 지지 정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자리는 지금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2450선이에요. 2450선은 앞전에 지지도 한 번씩 받았었던 곳이고 그리고 또 박스로 하나 만들 만한 의미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근데 이러한 형태가 2500선에서 지지를 못 받게 되면은 사실상 이걸 돌려준다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예요. 요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막 세게는 안 빠져요. 어느 정도 빠지면 또 기술적 반등 쭉 나와주고 한 80에서 100포인트 그 다음에 한 120포인트 뭉개고 그 다음에 또 한 100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 150포인트 뭉개고 약간 요런 형태로 지금 계속 뭉개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고점도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죠. 고점도 지금 위에 있었던 고점도 내려오고 저점 지지했었던 자리들도 여기서 지지를 하면 조금 얘긴 달라져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저점 지지 라인들로 점점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2500을 갖다 지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 증시자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뭐 변동이 없어요. 근데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지나가면은 증시자금 이거 고객이 탁하면 확 느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개인들이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거 지금 20일이잖아요. 21일, 22일 날 이제 돈 들어온 게 좀 많을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이거 청약한다고 돈이 좀 조 단위로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좀 보기가 좀 애매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앞전까지 두산 로보틱스 청약 전까지만 봤을 때는 오히려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 오히려 52조에서 뭐 추석 전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갖다가 빼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여기다가 굳이 이걸 갖다 추석이 짧아가지고 뭐 하루 이틀 쉬는 거면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길죠. 사실상 주말 끼면은 일주일이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돈을 갖다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빼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매도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좀 투심이 좀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고객 인탁금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요. 근데 다음 주 만약에 데이터를 보셨을 때 이게 확 늘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다 청약 자금 때문에 들어온 돈이에요. 자,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는 보셨을 때 그래도 하락폭을 이만큼 키워주니까 5일 내내 이렇게 박살 냈으니까 당연히 신용은 어쩔 수 없이 털릴 수밖에 없어요. 자, 20조 4천에서 20조 1천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있었다. 그래서 뭐 증시자금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뭐 같이 빠지니까 뭐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형태로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보이고 여기서는 문제는 여기 있죠. 수급에 있죠. 수급이 정말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조금 그래도 좀 나아졌네라고 계속 조금씩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기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1조 단위, 1조 2천 단위 이렇게 들어온 거를 사실상 1조는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지난주죠. 다 날려 먹었어요. 거기다가 외국인도 5일 내내 그냥 전부 다 계속 던졌죠. 현물을. 기관도 결국은 일주일 내내 던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일주일 내내 던졌고 사실상 기관도 일주일 내내 던졌죠. 자, 거기에 선물이라도 좀 샀나 보면은 선물은 말도 안 되는 정도를 던졌어요. 9천억에 8천억에 1조 1천억이에요. 자, 이 정도로 던졌으면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기관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자, 개인이랑 같이 받았죠. 기관이랑 개인이 같이 받았다는 거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받아내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기관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았다. 그래서 기관이 강하게 받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수급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 보면 이번 주는 정말 최악의 수급이에요. 그냥 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들어 올린다? 그거는 뭐 이제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장난을 치면은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베팅하기 좀 어렵죠, 우리는. 그리고 추석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은 그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재는 조금씩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든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곳 보더라도 뭐 사우디나 이런 쪽 보더라도 악재는 좀 해소가 되고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만 문제는 이제 금리 그리고 유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원달러 환율 요 정도가 좀 이제 악재로 이제 보여지죠. 그게 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연준의 움직임이 좀 좋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계속 자기들 시장이 강하다고만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FOMC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파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결은 다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동결이 나왔고요. 뭐 금리 동결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매파적인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근데 파월의 발언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거는 점도표예요, 사실. 점도표가 그 FOMC 의원들이 나는 최종금리를 여기, 뭐 2024년엔 여기, 뭐 2025년엔 여기 이렇게 한 명씩 다 찍거든요. 그럼 막 점이 엄청 많이 생기죠. 그걸로 이제 평균 잡아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그 점도표가 지난번 FOMC보다 그러면은 동일하거나 아니면 좀 양호해야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금리 인하 시기가 2024년인 거는 동일하지만 2024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연내 금리 추가 인상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바이든의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아요. 지금 뭔가 재선을 앞두고 지금 한 1년 남았거든요. 재선까지. 11월이니까 뭐 1년 조금 더 남았겠네요. 1년 1개월 남았는데 그 재선 안에 외교적인 뭔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을 막는 뭔가 괜찮은 그림으로 좀 가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바이든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내년 돼가지고 금리 인하를 갖다 때릴 수밖에 없는 카드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를 몇 번 때릴지는 모르지만 다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구두 형태로 그리고 점도표 형태로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그래도 어쨌든 동결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11월 달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동결로 보는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자, 우선 또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연중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점도표가 이제 상향이 됐다라는 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갖다 암시를 했죠. 2024년에 여기 있나? 여기 없네요. 다음 뉴스에 있나 보네요. 아, 여기 있네요. 2024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2번 줄인다 라고 했어요. 근데 왜? 라고 했을 때 미국의 경제가 강해서, 미국이 지금 뭐 이제 경제가 튼튼하다, 뭐 고용도 튼튼하다, GDP도 튼튼하다, 뭐 다 얘기를 하죠. 소비도 튼튼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면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빨리 해서는 안 된다. 인플레이션 제대로 우리가 목표한 2%까지 내리려면은 최대한 고금리를 갖다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내려도 충분하다. 뭐 시장이 타격을 받았을 때는 이제 빠르게 내리죠.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는 건데 시장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솔직히 이런 금리 인하는 경제가 강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선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은. 근데 반대로 경제가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게 되면은 주가나 아니면은 주식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기술적으로 처음에는 좀 오르겠죠. 금리 인하 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대로 보통 나락으로 떨어졌던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를 했던 때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이거는 2024년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갖다 2번으로 줄였는데, 자, 2024년 금리 인하가 지난달보다 이번 2회가 줄었고, 2회에 그래가지고 그쳤던 거는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미장이 좀 크게 무너졌고, 세계 증시들도 굉장히 좀 뭐 예전같이 생각하면 막 3% 4% 빠진 건 아니니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크죠. 거의 금리 인상의 모든 게 다 끝나가는 과정에서도 그 정도로 시장이 좀 무너졌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2회에 그치면서 이게 좀 하락장을 만드는데 큰 요인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요인을 갖다가 보여줬던 게 이제 점도표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동일한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그래도 11월에 금리 인상을 갖다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시장에서는 금리 11월에 동결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73%가 동결이라고 또 보고 있고, 연준은 이때 나와서도 만약에 동결을 때린다, 11월에도 동결을 만약에 때린다고 해서 또 매파적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금리 안 올리면서 계속 매파적으로 그냥 때려가면서 그냥 시장 누르고 시장의 그 투심이라고 하죠. 투심 뭐 아니면 뭐 이런 건데, 소비 심리 이런 걸 다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 심리를 죽이고 뭐 투자 심리를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갖다가 꾸역꾸역 안 쓰고 은행에다가 가둬놓고 막 요런 모습을 원하는 건데,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렸다가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걸 아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서 매파적인 발언만 계속 던져가고, 그리고 점도표도 올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근데 올려도 환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0.25%밖에 어차피 못 올릴 거고,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진짜 이게 마지막이어서 올린다 하더라도, 근데 어차피 지금 시장은 안 올린다고 보고 있지만 올려도 마지막이고, 안 올리면은 요런 건 또 있겠죠. 매파적 발언 때문에 또 시장 한번 또 무너지고, 그 다음번엔 올릴 수도 있겠다, 뭐 내년 1월에 올린다, 뭐 요런 내용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걸로 악재로 또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11월 동결로 좀 보여지고요. 가장 문제인 건 이거예요. 결국은 그 2회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2회를 갖다가 금리 인하를 때린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고금리가 장기화로 가는 거고, 장기화가 됐을 때는 이거 국채금리 당연히 더 올라가겠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요 자리 넘어서 안 될 그 4.4% 자리를 갖다가 그 당시에 정확히 돌파를 해줬어요. 자, 돌파한 다음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여기 어렵게 돌파했잖아요. 뚫으려고 계속 여러 번 계속 건드렸는데 어렵게 돌파한 만큼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된 거예요. 4.4%가 지지선이고, 웬만한 걸로는 4.4%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잘. 이걸 무너뜨리려면은 우선 유가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가장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유가고, 유가가 좀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럼 얘는 내려올 거예요. 따라서. 그러고 얘가 좀 내려오면은 그 다음 환율이 좀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세 개를 무조건 같이 보셔야 돼요. 어떤 놈이 먼저 시작을 해서 끌어내리든지 간에 만약 국채금리가 먼저 끌어내려간다 그러면은 유가도 같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유가보다는 그때 환율이 더 많이 따라오겠죠. 그거는. 자, 어쨌든 얘는 4.4% 밑으로 내려오는지 그것만 좀 계속 보시면 돼요. 뭐 추석 때도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추석 때 딴 거 할 것도 없는데 뭐 4.4% 내려오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많이 넘어섰어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93불에서 94불 여기가 저항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앞전에 있었던 고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저항이다. 94불이 여기를 쉽게는 못 넘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94불 정확하게 고점 때리고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눌리는 구간일 뿐이지 여기서 이제 다음번 돌파했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가에 대해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93불을 맞으면 그때는 이제 하단을 더 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보통 차트상으로. 자, 그래서 93에서 94를 갖다 완전히 넘겨가지고 95까지 간다면은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100불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때는 고점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때는 더 할 말이 없고 가볍게 거의 여기까지 오겠는데요. 거의 110불도 막 보러 간다고 막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100불까지는 넘기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94불을 넘기는 순간에. 그래서 유가도 계속 꾸준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자,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텨요. 국내에서 환율을 계속 열심히 꾸역꾸역 눌러주면서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얘는 또 문제가 되는 거는 1350원 넘으면 안 되죠. 절대. 앞전에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 지금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자, 그리고 또 계속 건드렸었던 부분, 그러니까 매주 동안 계속 주 내내 계속 건드렸어요. 1350을. 그리고 지난번에 1350을. 그리고 이번에도 또 1350을 건드리려고 해요. 다시 일봉으로 와서 보면은, 자, 그 구간들, 이걸 만약에 넘어선다. 1350을 만약에 넘어선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수직 상승할 거예요. 왜? 고점에 그 저항이 뚫렸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 달리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1400원까지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그쵸. 1400원 그냥 바로 거의 한 1400원까지 가겠네요. 바로 그것만 뚫리면은. 자, 그래서 환율도 역시나 뭘 봐야 되냐? 1350원을 넘는지 그것만 좀 봐주시면 돼요. 1350원, 유가는 94불, 그리고 얘는 4.4% 밑으로 내려오는지, 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위에 상단이 없어요. 얘는 그냥 상단이 없기 때문에 지 멋대로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이미 상단 다 뚫어가지고 저항이 없습니다. 얘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유가는 좀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바이든이 외교 성적이 지금 없어요. 재선 전에 중국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자, 중국을 뭐 달래가지고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반도체를 막은 것도 아니죠. 중국에서 지금 그 SMRC에서 지금 그 7나노짜리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견제 제대로 못했죠. 그것도 없어. 그리고 북한도 어떻게 한 것도 아니야. 북한 그냥 제재 다 무시하고 러시아 만나러 다니고 지금 뭐 교류하고 있어요. 자, 북한도 못 건드렸어. 그렇다고 뭐 어디 딴 데 뭐 괜찮은데 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우디 이쪽 중동 쪽에다가 뭐 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유가를 내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유가가 올랐으니까 그걸로 그 돈 벌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이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이제 업적이 필요해서 중국을 갖다 달래주고 있고, 중국한테 이제 좀 가가지고 이제 시진핑이랑 좀 만나가지고 시진핑이랑 정상회담 좀 하자. 정상회담 했을 때 뭐 이제 딜 같은 거 좀 나오겠죠. 그러면서 너 뭐 줄 테니까 어떻게 하자. 요렇게 하면서 좀 자기 업적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안 만나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눈을 좀 돌렸죠. 안 그래도 유가도 지금 올라가는데 유가도 잡을 겸 사우디랑 외교적으로 이스라엘도 같이 잡자. 약간 요러면서 지금 중동에 좀 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네타냐후 이제 만난 바이든 하면서 뭐 이제 이스라엘을 사실 국가로 잘 안 봤거든요. 중동에서는 그랬었는데 사우디랑 이제 뭐 정상화를 갖다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니네 둘이 좀 이제 화해 좀 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라. 그걸 갖다가 중재하러 간 거예요. 바이든이 얘네 사이를 중재하러 갔고, 이 중재가 좀 잘 풀렸어요. 대신에 사우디는 조건을 걸죠. 중재를 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뭘 달라는 내용은 요거예요.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수교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위협, 이란이 뭐 핵 만든다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란의 위협으로 이제 미국의
안보를 갖다 보장을 해달라. 미국이 뭐 군사 빼고 막 이랬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사우디 좀 압박하려고. 그런데 사우디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냥 감산을 해버렸죠. 미국 너네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자, 그러자 이제 다시 한번 안보를 좀 보장해달라. 사우디 안보를 보장해달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원자력 발전 지원.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그 핵을 갖다가 그 핵 농축물 그 남는 그거를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 그걸 갖다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사우디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하게 해달라 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은 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사우디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그렇게 뭐 최악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명 내용이 있는데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그 안보를 갖다 보장해주는 약간 동맹국처럼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지 요 수교 정상화만 만들어줬다고 해가지고 저걸 다 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저걸 다 주고 미국은 분명히 감산을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자기네들은 원유 감산은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 러시아를 도우려는 게 아니다. 자, 이제 자기들한테 필요한 걸 갖다가 딜이 좀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딜을 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감산을 풀고 다시 증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우디는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랑 얘기가 잘 풀린다면은, 그리고 이스라엘도 잘 풀리고 그래가지고 뭐 잘 풀리면은, 그러면은 얘네가 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그대로 이제 폭락을 하겠죠. 유가가 그대로 폭락을 하면은 당연히 국채금리도 떨어지겠죠. 왜?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니까. 그러면은 국채금리 떨어지고, 자,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시장은 그대로 쭉 반등을 하겠죠. 지금 눌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슈는 유가예요. 유가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거 외교적인 문제도 풀고 거기다가 유가도 또 정리를 해줬고, 그러면은 나름 그래도 업적을 좀 만들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할 거는 같아요. 어떻게든 해올 것 같아요. 이것도 안 해오면은 솔직히 재선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뭐 그 와중에 러시아는 이제 석유 수출 금지령 혼자 이제 어떻게든 금지를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생각하는 게 내년에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업적이 없고 인플레이션 못 막았다. 바이든 지금 4년 동안 지금 뭐 한 거냐, 약간 요런 분위기잖아요. 너네 한번 죽어야 된다. 니네 인플레이션 끝까지 계속 올라가가지고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계속 금리 올라가가지고 딱 1년만 그렇게 버티면은 니 대선 안 되잖아. 그랬을 때는 오히려 푸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더 좋아요. 트럼프면은 어쩌면 우크라이나 신경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니네가 먹든 니네가 싸우든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자,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 바이든의 재선이 제일 싫은 거예요. 트럼프가 왔으면 좋겠는 게 푸틴의 입장이고. 자, 그래가지고 뛰는 유가에다 기름 붓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돌려가지고 증산하면은 얘네 혼자서 아무리 이거 석유 수출 금지령 하더라도 아예 무기한 아예 안 팔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출을 갖다 무기한 금지라고 하면은 또 얘기는 다르죠. 작년에는 유럽 가스관을 잠갔는데 이번에 또 이제 연말에 유럽 가스관도 잠그고. 근데 얘네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걸 완전히 잠그기는 어려워요. 분명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요거 잠고 요거 전부 다 무기한 금지하면은 당연히 오르겠죠. 얘네가 수출하는 물량이 그래도 꽤 되는데, 요게 조금 악재로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걸 갖다가 완전히 금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좀 이렇게 금지를 하는 건지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선은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그런다 하더라도 사우디에서 증산하는 게 더 세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 사우디가 진짜 기름의 그 왕이지 러시아를 기름의 왕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만약에 증산으로 만약에 턴한다 그러면 시장은 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나오긴 어려워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추석 후 아니면 추석 과정에서 만약에 사우디가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세계 시장은 굉장히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장만 안 올라가고 있겠죠. 자, 어쨌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그리고 유가, 그리고 환율 정도 구경하시면서, 그러면서 사우디 혹시라도 증산해 주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시진핑이 해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낫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나아요. 차라리 트럼프는 딜이라도 치고서 우리가 뭘 먹을게, 너네가 뭘 줘,
하고서 이게 딜이 좀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해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물밑에서 이제 바이든도 급하니까, 자, 설리번하고 왕이가 물밑에서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6시간인가 12시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 정도 이제 대화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에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 정상회담 하나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 입장이에요. 미국에서는 계속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시진핑은 특별한 대답이 없어요. 오히려 다음 달인가 푸틴 만나러 가거든요. 오히려 러시아를 방문하나 이럴 거예요. 푸틴이 오나? 어쨌든 간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에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은 여전히 바이든을 잘 되는 꼴을 어떻게 해주려는 모습은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요것도 만약에 풀린다. 만약에 미국이 어떻게 잘 해가지고 정상회담까지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더 탄력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괜찮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 정도 또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바이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달려들면서, 바이든 상황만 좋았으면, 만약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으면은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바이든이 무슨 지금 여기까지 왜 달려가가지고 얘네를 화해를 시키고 무슨 얘네들이 원하는 걸 왜 들어주고 앉아 있겠어요. 지금 재선일 100%면은 그럴 이유가 없죠. 자, 근데 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1위로 잡았어요. 트럼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숫자를 봤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숫자더라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9%. 자, 2위 같은 경우는 자, 무려 47%의 큰 격차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에서는 그냥 트럼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이 정도 숫자면은 이 상황에 나와가지고 뒤집히지만 않으면 웬만해선 트럼프가 나올 것 같고, 그럼 트럼프하고 바이든 또 한 번 다시 대결이 나올 거는 같은데, 누가 잡을지는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지금 남은 1년 동안 뭔가의 업적을 세워야만 해요. 지금 뭐라도. 만약에 그 업적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저는 2번으로 2번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는 말장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4번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왜? 재선해야 되니까. 지금 2번이라고, 어차피 4번 하려고 했던 거 2번이라고 말장난으로 바꿔놓고서 그러고 4번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원래 4개 주려고 했었는데 2개 준대요. 근데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4개를 준대. 그럼 기분 좋거든요. 자, 그걸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바이든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자, 그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국장은 월화수밖에 없잖아요. 자, 월요일날 뭐 미국 나오는 거 없고, 자, 화요일날 아무리 보더라도 없어요. 뭐 FOMC 멤버 연설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빵 한번 눌렸기 때문에 요 연설로 박살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연설이 연타적으로 막 계속 매파적으로 나오면은 모를까. 근데 연설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뭐 하나 있더라고요. 수요일날 이제 새벽에 이제 보험원 연설 정도 또 있는데 뭐 이것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데이터 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는데 우리 장은 이제 쭉 쉬는데 뭐 굳이 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도 뭐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요일 금요일도 뭐 특별하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데이터는 솔직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파월 연설 이런 거 있는데 뭐 거기서 뭐 비슷한 얘기 똑같이 그냥 앵무새 마냥 이번에 얘기했던 그대로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고 요건 있네요. PCI 정도 있고 PCI 하나 있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쉬잖아요. 쉬고서 그냥 쉬면서 여기에 이 데이터에 따라서 미장과 세계시장, 유럽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가 이제 이때부터 쉬니까 보자. 이때까지 쉬나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뭐한 4일부터 출근하나 이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얼추 저는 아무래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뭐 주말에 굳이 올릴 이유가 없고, 최대한 모든 미장까지 확인을 하고 월요일날 미장까지 확인하고 화요일날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연휴 되게 긴데 추석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